제3장에서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주요 행정이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하나는 신공공관리론이고요. 다음 뉴 거버넌스론,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번과 2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이게 모두 작은 정부를 추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실패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작은 정부였고, 그래서 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신공공관리 뉴 거버넌스론 공통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가 역할이 뭐냐,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역할은 방향을 잡는 방향 잡기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급할 필요는 없고 방향 잡기를 하면 된다. 이게 두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공통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면 신공공관리론은 산출을 중시하고요. 이에 비해서 뉴 거버넌스론은 과정을 중시한다. 이런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신공공관리론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시장 원리와 민간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서 기업가적 정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오스본과 게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기초가, 토대가 뭐냐?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가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같이 연결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탈신공공관리론 이런 게 있습니다. 탈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그러니까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론과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좀 안 좋은 점,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탈신공공관리의 기본 특성은 뭐냐 하면 집권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구조적 통합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 이 신공공관리론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절되어 있는 것을 좀 줄이자 분절화의 축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단은 뭐냐? 구조적 통합이에요.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분절화를 축소하자. 이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은 집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신공공관리와 신공공관리는 내용이 다르니까 문제가 출제될 때 문제를 유심히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뉴 거버넌스론에 들어가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정부 실패도 극복하고 시장 실패도 극복하는 방안이 없을까 나온 것이 뉴 거버넌스론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스인데, 피터스의 정부 개혁 모형은 요 밑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별표 3개를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시장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 참여 모형이 있고, 신축 모형, 탈 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셔야 되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모형을 보겠습니다. 기존 정부의 문제점을 보면 독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대안으로서는 분권화를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됩니다. 분권화를 시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적 대안으로요. 구조적 대안이고 밑에 것은
관리적 대안입니다. 성과급이나 민간 부분의 기법을 도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 모형이 되겠습니다. 참여 모형에서는 기존 정부의 문제점이 개청제다. 개청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 대안이 평면 조직이 됩니다. 수평적 조직인 평면 조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평면 조직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개청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평면 조직이니까. 따라서 이 말은 조직의 어떤 고위층하고 조직의 하위층 간의 개청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 그 의미의 평면 조직이 되는 거다. 관리적 대안은 팀제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축 모형입니다. 기존 정부의 문제점은 영속성, 영속성이나 항구성이다. 한번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없어질 줄을 모른다. 용도가 폐기되었음에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영속성이 문제이고 구조적 대안은 가상조직을 만들어서 가상조직을 통해서 관리적 대안은 가변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탈내부 규제의 문제점은 내부 규제가 너무 많다. 공무원들을 너무 옥죄다 할까요? 너무 구속을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하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내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리적 대안으로서 그 공무원들에게 관리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내용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장 모형, 그 다음에 독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권화, 요거는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장 모형, 독점, 분권화 됐죠? 그 다음에 참여 모형 해가지고 개청제, 그 다음에 평면 조직, 수평적 조직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 모형, 영속성 혹은 항구성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상 조직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탈내부 규제 모형, 그러면 기존 정부에는 내부 규제, 그죠? 그 다음 여기는 구조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관리적 대안으로서 관리 재량권 확대 이렇게 되는데요. 요 중에서 요 탈내부 규제 모형이 기업가적 정부와 가장 유사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 중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만약에 다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 가장 기업가적 정부와 유사한 모형이 뭐냐 하면 탈내부 규제 모형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가 피터스의 정부 개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공공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론의 그 특징을 좀 요약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첫 번째가 신공공관리가 정부 내부의 관리 문제 다룹니다. 정부 내부의 관리 문제. 그런데 그에 반해서 뉴 거버넌스는 뭐냐?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혹은 시민사회 이런 외부와의 관계에서 정부 역할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한다면 뭐냐면 신공공관리는 차원이 좀 낮다. 뉴 거버넌스는 차원이 좀 높다. 왜 그럴까요? 신공공관리는 예를 들어서 내부의 어떤 절차 개혁이라든지 하는 행정개혁 차원이라고 한다면
뉴 거버넌스는 뭐냐? 외부 아까 뭐 시민사회, 뭐 시장 이런 주체들하고의 관계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정부 개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행정개혁보다는 정부 개혁 차원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정리한다면 신공공관리나 뉴 거버넌스가 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 역할이 노젓는 게 아니라 방향 잡기 기능이다. 스티어링, S-T-E-E-R-I-N-G. 이 스티어링인데 그거는 공통돼요. 하지만 뭐냐?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그 스티어링, 방향 잡는 것의 중심부에 놓습니다. 그러나 뉴 거버넌스는 다른 외부 주체와 평등한 관계다. 따라서 달리 이야기하면 신공공관리가 수직적이라고 하면 뉴 거버넌스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넘어가서 신공공 서비스 이론인데요. 이것은 데나트 부부가 제시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객과 시민 되어 있는데 앞에 이 신공공관리론은 우리 사람들을 전부 다 고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죠. 여기에 대해서 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을 주장한 데나트 부부는 그거 틀렸다. 시민들이 바로 우리들이 바로 주인 아니냐. 고객이라고 하면은 고객이라 하잖아요. 그게 고객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공관 서비스에서는 아까 앞에 것들은 스티어링, 방향 잡기를 주장했다면 이 데나트 부분은 아니다. 행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이라고 부르지 마라. 시민이다. 공공 관료들의 서비스 대상은 시민이다. 카스터머가 아니고 시티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한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 뭐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한 몇 가지만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고객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라. 시민은 고객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정책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라. 그걸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하라. 어떤 생산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라.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시민 정신을 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은 없다. 이게 한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옵스본과 게벌러의 정부 재창조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촉진적 정보 그렇습니다. 도적기보다 방향 잡아주기 스티어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1번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보. 그래서 권한부여보다 서비스 제공 아닙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권한 부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권한 부여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부가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시키라는 것이 권한 부여, empow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렸다. empowering. E-M-P-O-W-E-R-I-N-G 됩니다. 권한 부여라고 하고요.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경쟁적 정보, 경쟁을 도입하고 4번에
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고객 지향적인 정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피터스의 정보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자, 문제 풀기 전에 아까 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하죠. 참여 모형, 문제점 개청제, 대안 평면 조직, 참여 개청제 평면 조직, 시장 모형 독점 분권화 조직, 신축 모형 영속성 또는 항구성 가상 조직, 탈내부 규제, 규제가 많다, 너무 많다, 기업가적 관리 재량권 확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시장 모형은 구조개혁 방안으로 평면 조직 아닙니다. 평면 조직은 참여 모형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참여 정부의 개혁 방안은 팀제 아까 이야기했고요. 3번에 유연 조직, 신축 조직을 말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험이다. 맞고요. 4번에 저통제 정부, 이게 탈내부 규제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공익기준은 공무원들의 창의성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피터스의 정보개혁 모형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장 모형에서는 시장 모형은 분권화였죠. 1번 틀렸고요. 2번 봅니다. 참여 모형. 참여 모형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청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면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했죠. 자, 참여 모형에서는 조직 하청부 구성원들이나 이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청의 수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 조직도 그러한 일환인데요. 이번 지문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니다. 신축 모형에서는 정규직 공무원 확대 아니죠. 신축 모형에서는 가상 조직을 활용한다. 그래서 정규직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예를 든다면 임시직, 계약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4번의 탈규제적 모형입니다. 경제적 규제 완화. 이 탈규제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처럼 경제적 규제 완화. 이 경제적 규제 완화는 내부 규제하고는 관계없는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니까 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의 형태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규모 기계적 생산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 유연한 생산체계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요구됩니다. 품종은 적고요.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체제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연한 생산체제가 필요하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규모 기계적 생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에 유연한 생산체제가 맞습니다. 표준화되지도 않고요. 또 소품종 대량 생산도 아니고요. 인력 관리도 정형화되지도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신공공서비스 이론 설명입니다. 옳은 것. 가봅니다. 신공공서비스 이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 맞습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 그래서 방향 잡기만 하지 말고 직접 시민에 대한 봉사,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노젓기가 아닌 방향 잡기, 스티어링으로 하라. 옳죠. 다 보겠습니다. 신공공서비스 이론, 댄하트 부부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행정의 민주성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다? 틀렸죠. 라에 보면 신공공관리로는 라는 주어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뒤에 것이 앞으로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가, 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별표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중 New Governance하고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를 NPM이라고 합니다. New Public Management. 그래서 NPM이 신공공관리입니다. 그 시험 문제 출제할 때도 신공공관리에 안 적고 NPM 이렇게 적혀도 이게 신공공관리를 말한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아닌 것,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NPM이 신공공관리가 정부 내부 다루는 반면 New Governance는 외부, 그렇죠?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NPM이 정부 개혁 아니죠. NPM은 내부를 다루는 행정개혁 차원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New Governance는 외부와의 관계를 다루는 정부개혁 차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문장이 거꾸로 되어 있죠. NPM이 행정개혁 차원, New Governance가 정부개혁 차원. 그래서 New Governance가 차원이 더 높다.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니다. 신공공관리와 New Governance는 모두 노젓기보다 방향 잡기, 스티어링을 중심 맞습니다. 다만 NPM은 정부를 방향 잡기의 중심부에 놓고 이에 비해서 New Governance는 평등하다. 외부 주체들하고의 평등한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이야기했죠. 다음 4번 New Governance는 밑에 줄에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한다. 맞고요. 다음 5번 봅니다. NPM은 정부 시장이 경쟁적이지만 New Governance는 협력적인 상호조정이다. 아닌 것은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전 테스트입니다. 1번 리거스의 프리즘적 모형.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리즘적 사회에서의 관청 모형을 뭐라고 했죠? 관료제 모형, 관청 모형을 뭐라고 그랬죠? 살라 모델, SALA. 자,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고도의 분화성, 이거는 선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질적이고 기능이 중첩이 되고 여러 가지 규범이 많고 그래서 특성이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신중하게 주의 깊게 문제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개방체제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봅니다. 자, 1번에 총체주의적 반전 그렇습니다. 개방체제는 단순히 부분을 합한 것이 전체다. 부분 합한 것과 전체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총체주의적인,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봐야 한다. 1번 맞고요. 이번에 개방체제는 5단계의 순환을 거친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투입된 것이 전환, 컨버전 된다. 원양어선이 생선을 잡아오면 통조림 공장의 기계에다가 그 생선들을 투입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기계 속에서 그 잡아온 생선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작업을 거치게 되겠죠. 그 작업 동글동글 돌면서 이렇게 그 작업이 되는 과정을 전환, 컨버전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산출은 나중에 통조림 캔으로 나오면 그게 산출이 되고 다시 그게 시장으로 가는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렇게 되고요. 맞고요. 3번 보면 개방체제는
엔트로피를 추구한다. 이럴 때 개방체제 그러면 전에 한번 엔트로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방체제는 엔트로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의 엔트로피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란 말 자체가 소멸이나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체제를 통해서 소멸이나 해체를 방지하자는 거니까 부의 엔트로피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3번이 틀립니다. 4번에 개방체제는 유일최선책을 부정한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아니다는 거죠. 그게 등종국성입니다. 등종국성이란 뭐냐면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뭐로 가도 뭐 한양에만 가면 된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길로 가거나 저 길로 가거나 뭐 한양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개방체제는 그런 생각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목표 달성하게 된다. 이거니까 유일 최선책을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개방체제 특성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냐. 자, 하나씩 보죠. 가에 보면 등종국성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로 가도 한양에 가면 된다. 나에 보면 정의 엔트로피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은 부의 엔트로피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3번의 항상성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숨이 차면은 자꾸 호흡을 빨리빨리 하게 되겠죠. 그런 게 다 그래가지고 몸속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거죠. 항상성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성입니다. 라에 보면 선형적 인과관계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선형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 equal a plus bx, y equal a plus bx 이렇게 선형적 인과관계 거기서 유일 최선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형적 인과관계를 다루는 것이 예를 들어 조금 딴 이야기지만 선형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줄여서 대문자 LP라고도 해요. 그게 선형관계의 대표적인 기법이 되고 요즘은 그 LP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선형적인 그런 관계는 다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 어디에 있는 그 엑셀 들어가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이 선형계획법 같은 거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선형적 인과관계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로서 개방체제하고는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형적 인과관계를 반대하는 게 개방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기능의 다양성 맞고요. 체제의 진화 맞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개를 뺀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티브 모형입니다. 별표 2개 넣어주세요. 티브 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자, 요거는 티브 모형을 조금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티브 모형은 무슨 소규모 자치행정구역을 지지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합니다.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이 공공 서비스가 이제 공급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외부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방정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티브 모형을 가리켜 그 특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짧은 영어 문장이니까 받아 적어 보시죠. 투표, vote, 뭐요? T, by, feet, F-E-E-T. 그러니까 발에 의한 투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브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을 vote by feet. 그러면 발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방정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내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정부를 내 발로 걸어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은 뭐 혜택을 어떻게 해주고 또 저기 뭐 다른 데는 서울은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대구는 어떻게 해주고 하면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그 지역에다가 내 공장을 짓겠다. 이게 바로 티브 모형이고 vote by fee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그 서비스를 어떤 정부가 공급했는데 이 효과가 다른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효과가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좋은 조건 제시하는 그쪽을 내가 갈 필요 없잖아요. 안 가도 다 그냥 공급이 다 되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그 세입과 세출 구조,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하는 세입 세출 구조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티브 모형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점도 안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결국 이게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면 그 지방정부가 어때요? 재정력도 좀 풍부하고 그래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데는 더 잘 되고 재정이 형편이 안 좋은 데는 더 나빠지고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티브 모형의 가정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에 충분히 많은 수의 존재 맞고요. 2번에 공급되는 서비스가 외부 효과 발생 틀렸습니다. 외부 효과 발생시키면 vote by feet 발에 의한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 맞고요. 4번에 세입과 세출 패턴 맞습니다.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보면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되는데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리의 기준은 달라진다. 그걸 맥락 의존적이라고 하죠. context dependent, 맥락 의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덕적인 거라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호 개방적인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하죠. 영역을 해체합니다. 어떠한 지식이든 고유한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지배를 야기한 권력 거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회적 구조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의 딜레마 이론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의 딜레마 유형 중 의사 딜레마는 아니거든요. 딜레마가 아닌데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맞습니다. 이번에 딜레마 상황의 구성 요소로는 선택 불가피성, 분절성, 균등성, 상충성 등이 있다. 맞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그 분절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분절성은 대안들이 서로 분절적이다, 나뉘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들의 가치가 서로서로 비슷하다는 게 균등성이고요. 그 다음에 상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다, 상충성이 됩니다. 선택 불가피성은 뭐냐 하면 어쨌든 만약에 대안이 두 개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필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선택 불가피성이라고 해요. 이런 네 가지가 딜레마 상황의 구성 요소로서 맞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딜레마는 양립 불가능한 두 대안 간의 그래서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도 의미하게 되겠죠. 다음 4번 봅니다. 딜레마 상황은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불확실성, 복잡성. 요거는 딜레마 상황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거든요.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니까 이것하고 다릅니다. 딜레마 상황이 야기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그런 2번의 선택 불가피성, 분절성, 균등성 이런 거에 의해서 야기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근이론 그리고 최근의 주요 행정이론 부분이 비교적 긴 내용으로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